101차 통일학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아 진행할 우리 연구소의 김병로 교수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굉장히 소프트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영선 교수님 모시고 강의를 듣고 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선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면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의 HK 교수로 계시고 통일부 통일미래기억위원회 위원이시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로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북한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고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결해말 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로 일했고요. 또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를 했었습니다. 주요 저서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이 굉장히 많네요. 공화국의 립스틱, 김정은 시대의 뷰티와 화장품 그런 책도 있고요. 한 조선반도 개념 분단사, 문화예술편 책도 있고요. 어서와 북한 영화는 처음이지 이런 책 있습니다. 그다음에 NK-팝, 북한의 전자음악과 대중음악, 그리고 북한의 체육 정책과 체육 문화, 또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이 책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리더십 연구 아주 여러 편의 그 연구를 했고 북한 사회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북한 김정은 정권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또 남북 관계가 북한 쪽에서 적대적 교전국가를 내세우면서 두 국가론을 가지고 두 국가를 앞세우면서 남조선에 대해서 괴뢰 한국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통일이라든가 민족 이런 담론을 폐기하면서 상당한 그 대남 정책에 급전환을 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문화예술 코드라든가 이 콘텐츠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토론하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전영선 교수님께서 한 4, 5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어, 북한의 최근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영선 교수님 인사해 네, 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이런 권위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사회문화 정책을 좀 일별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워낙 남북 관계가 좀 경색돼 있고 북한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제 민족을 넘어서 국가로서의 독립 내지는 적대적 관계에서 많은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현황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북한의 사회문화라고 했고 그 앞에 이제 최근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통상 최근이라고 하면 뭐 가깝게는 이제 몇 달 전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타난 변화를 얘기할 때 최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북한은 최근이라고 하면 조금 더 시기를 좀 길게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통상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최근으로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상대적으로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회문화 정책과 동향을 잘 보여주는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로 시작이 돼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북한은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우리 국가가 왜 좋은가를 이데올로기로 만들어내고 인민들은 우리 국가가 제일 좋다는 것을 실천하고 실험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북한도 보면 체제가 좀 바뀌어지긴 했는데요. 이게 분기점이 되는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예.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바꿔지는 과정이 꽤 있었는데 보통 북한이라고 하면 이제 민족
민족이라고 하는 게 우선적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얘기를 했었고, 민족의 우수성들을 좀 많이 만들어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북한이 완연하게 국가 중심 체계로 돌아가고 있고 작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올해 출범한 지가 지금 12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로 보면 꽤 좀 지났었고요.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넓게 보면 두 번의 분기점, 2019년이 분기점이 되는데요. 또 조금 더 좁혀 보면 이제 그 사이에 한 번 더 있었던 2022년까지의 계기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이 흐름을 본다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는 세계화를 나름대로 지향을 했었고요. 하노이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제 고립과 위기로 운영이 됐었고, 지금은 이제 국제 연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국제사회주의 연대를 복원하면서 철저하게 문화 통제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가 신문 자료를 하나를 올렸는데요. 여기 보이시면 인간 개조 사업을 적극 벌리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개조 사업이 지금 북한 사회 문화의 현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형을 좀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살펴볼 부분들은 2012년부터 2019년입니다. 남쪽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가 됐던 장면인데요. 북한의 그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 장면입니다.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고 시작이 됐던 2012년 7월 달에 있었던 공연인데요. 그렇게 적대적이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그 미국의 가장 자본주의적인 이제 문화죠. 미키마우스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공연의 연주를 보여줬었고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세계화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뭐 북한이 이제 민족 담론이 한창이었었던 1980년대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설명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뭐 태양민족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당구민족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나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밀레니엄 2000년을 전후해서 북한이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 담론들을 끄집어냅니다. 뭐 그때 나왔던 용어가 강성대국, 강성국가, 백두산 대국 이런 용어가 나왔었고요.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던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이 사회주의 문명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는 유지를 하되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문명을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향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아젠다입니다. 세계적인 것을 과감하게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시각을 넓혀야 되고 외국의 것도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눌려 있었던 이런 생각을 좀 벗어버리고 과감한 변화, 혁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였었고요. 그걸 아주 충격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전달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미디어를 통한 연주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2019년 이전까지 키워드가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가 세계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세계를 강조하면서 때를 벗겨내듯이 과거의 어떤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했고요. 그 모란봉악단 시범 공연이 끝나고 난 노동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민족 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적 입장에서 확고히 서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악으로도 시작을 했지만 각종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이제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었었고요.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이 악단 공연을 보여줬습니다. 네. 시범 공연 나왔었던 이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로키라는 영화의 주제가도 2부 개막곡으로 연주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란봉 악단을 전국 순회 공연을 하면서 과감한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2012년 같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듬해였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엄숙하고 보통 유은 통치로 진행이 사회를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젊은 지도자의 등장과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세계적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시각적인 변화를 좀 추진을 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변화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뭐 하노이에서 열렸던 북미 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로 북한 체제는 대외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를 완화시켜서 경제 발전을 하고 그걸로 해서 정상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전략이 전면적으로 들어갔고요. 대외 제재라고 하는 것을 상수로 두면서 내부적으로 긴장을 다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로 2020년까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작년에 있었던 2023년도에 있었던 그 군중 집회 장면입니다. 능라도에 있는 5일 경기장에 모여가지고 반미 투쟁을 전체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를 다 적으로 돌리고 내부 단속을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가지 조건이 거의 그대로 이어졌었죠. 첫 번째, 하노이이 결렬이 되면서 대외 정책이 변화됐고 국제사회 제재를 상수로 뒀었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우리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보건 쪽으로 굉장히 취약한 북한으로서는 국경을 전면적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었고, 국경 폐쇄는 곧 대외 무역의 전면적인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또 뭐 태풍이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환경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식량 문제마저 불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 비해서 다시 한번 고난 행군을 이제 준비하지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고립과 이기가 심화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그 대외 정책이 전면적으로 좀 수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의 친선 우호 이것은 완전히 이제 그 옛날 이야기로 돌려버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6.25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을 설정을 해서 대규모 군중 집회를 거행을 했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미국과의 대화 이런 기조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가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아젠다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민족에서 국가로 전환됐던 건 말씀드렸듯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국가라고 한 담론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이제 민족이라는 문제를 계속 국가 정책이 제일 중요한 방향으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가 언론에서 처음 보도된 것은 2017년 11월이었었고요. 그 화성 15 발사가 있었던 것을 보도하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용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원문 내용을 보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정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 제일주의와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병렬적으로 사용됐던 표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018년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국가 상징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졌고, 2019년에 이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우리 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 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서 가치 이상을 높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실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국가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정책과 시책들이 그래도 인민들을 위한 것이고 최선의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인민들도 이런 것들을 가슴에 좀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019년 이후로 북한에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전면으로 내세우기 시작을 했었고요. 각종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선전화를 통해서
휘황찬란한 미래를 기약하면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 가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 제일주의를 이제 지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할 수 없고 대내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뭐 국경 봉쇄도 됐고 보건 위기도 왔고요. 자연재해로는 식량 위기로 인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3대 위기 세 가지 방향, 그러니까 그뭐 경제, 그다음에 보건 위기, 식량 위기까지 불거진 상황 속에서 체제 위기 상황으로 오면서 이러한 그 국가를 애국하자는 이 내용이 점점 더 강화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북한은 이제 여러 가지 제일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 제일주의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양대 축으로 운영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이게 김정은의 정책으로 이게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이 인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정책이고 이것은 이제 김일성 시대부터 왔었던 유민이촌으로 시작됐던 수령의 독특한 정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봉쇄되고 보건위기 상황 속에서 북한이 이제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은데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봉쇄 정책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민들에게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걸 명분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내부 이제 관료주의, 정풍운동이 벌어집니다. 그 당에서 수령은 이렇게 열심히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데 중간 관료들이 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관료주의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하게 이 수령의 이런 사랑의 정치들이 인민들에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당일꾼들의 사업 태도라든가 사업 방식에 대해서 단단히 분발하고 투쟁할 것을 요구했고요. 중간 계층에 대한 이 헌신과 노력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정치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냐면 수령 김정은 위원장은 열심히 현장에서 이런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관료들의 문제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옛날에 배웠던 걸 가지고 오랫동안 써먹거나 아니면 인민들의 생활 속에 들어가지 않고 겉으로만 이 관료로서의 어떤 작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책 운영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의도도 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요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드릴 주요 내용은 이제 최근 2022년 이후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국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이제 동남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굉장히 두터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다소 소원했던 관계도 최근에 특히 이제 2023년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복원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통제가 엄청나게 강화되습니다.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문화,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문화에 대한 통제에도 강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는 지방발전 20승 10이라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비전을 보여주면서 내부를 다독이고 있고요. 남북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지금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건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그 보도 자료인데요. 그 남북 축구 여자 축구입니다. 중계하면서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괴뢰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조선 대 괴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남조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선이라는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괴뢰 또는 이제 정식으로 국호를 부르기도 합니다. 소위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두 국가 관계로서
뭐 많은 부분이 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두드러진 대외 정책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가 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까지 상당히 고립됐었던 걸 돌파하는 계기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에 이제 포탄이 러시아에 제공됐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최근에 뭐 푸틴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갖기도 했었고,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승용차를 선물하기도 했었고, 다양한 문의 교류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정치적인 교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교류도 있고, 뭐 농림, 임업 분야에서도 각자의 이 교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보면 러시아에서 관광단이 이제 공식적으로 첫 관광이 시작이 됐고요. 민간문의 교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엔 조중친선의 해로 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예전의 관계로 이제 좀 다시 회복하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3년 동안 이제 중국과의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 거의 없었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굳어졌던 중단되었었던 이 중국과의 관계도 2024년을 이제 조중친선의 회로 규정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복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움직임 중에 하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들인데요. 올 3월 달에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대표단 국제부장인 김성남을 단장으로 한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 베트남, 라오스, 베트남가 아니고 베트남이네요.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례적으로 오래간만에 이런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향후 북한의 어떤 정책 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러시아 1차 관광단이 이제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방문했었고, 많은 관심이 몰렸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북한이 오래간만에 외부 관광객을 받았기 때문에 동향 보도가 꽤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2024년도 조중 친선회로 양국이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천단하고 평양의 이제 개선문을 상징적인 로고로 해서 조중 친선 75도를 이제 대대적으로 국가급 문화 행사 또는 이제 북한과 중국 양국 간의 외교를 복원하는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비중은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했고요. 매년 4월마다 북한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4월에 보면 친선 예술 축제를 합니다. 태양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예술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중국 주요 사절들이 평양을 방문했고요. 거기 또 대응해서 이제 북한 대표단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러시아나 중국이 중국 사회에서 좀 거리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를 좀 강화시켜 나가고 또 필요할 때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외교 전략을 취해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러시아의 관계를 급속하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이제 북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제 관계를 복원하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이제 인민교양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 통제도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핵심되는 건 수련 교양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집단주의 정신을 잃지 않도록 5대 교양 사업을 적극적인 대중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대 교양 사업은 혁명 전통 교양과 충실성 교양, 그다음에 이제 애국주의 교양, 반제 계급 교양과 도덕 교양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적극적인 대중운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걸 중심으로 해서 사상 개조를 통해서 새로운 김정은 수령 시대에 맞는 어, 교양으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언제부터 강조됐냐면 2022년부터 강조가 됐거든요.
2022년에 강조된 계기가 있었던 것은 2022년에 이제 김정은이 수령으로 공식적으로 올라갑니다. 북한의 지도자하고 수령은 위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는 이제 정책이라든가 입법, 뭐 군사라든가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쥐고 있는 지도자이지만 수령은 이제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인민 전체 노동 계급을 영도하는 지도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이제 김정은이 최고 수위에 추대된 지 10년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년의 업적을 평가받아서 시정 연수를 통해서 지금은 사회주의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회주의의 어떤 그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이런 이제 교양 사업을 이제 강하게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은 우리 인민이 당 주왕의 사상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해 나가는 정신적인 힘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실성 교양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보셨던 이제 신문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인간 개조 사업들, 김정은 시대의 수령을 제일로 생각하는 이제 인간 개조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고요.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 있다면 예전에 주로 썼던 거, 이제 김일성, 김정일 때 주로 썼던 방식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의 선전선동 사업은 대부분 영화라든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연극을 통해서 진행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걸 다 당 사업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들의 특히 이제 말단 조직들, 그러니까 이제 초급 조직을 이제 세포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 세포 조직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양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예술가들이 역할이 상당히 많이 좀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당의 이제 초급 당원이라든가 말단 당원들이 이제 교양 사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체감할 수 있게끔 수치를 가지고 교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면 편집, 그러니까 영상이라든가 이런 편집물들을 이용해서 선전 효과를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어찌됐든 현장에 들어가서 실생활게끔 대중교양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주력 교양 대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청년 교양입니다. 뭐 알려진 것처럼 2020년에 이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북한에서 만들었고요. 2021년도에 뭘 했냐면 청년 교양 보장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뭐냐면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교양하는 사업을 각 기관과 단체가 책임지고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들 교양 사업을 하는 데서 당 사업이 뭐 일이 바쁘다라거나 이런 걸로 이제 허투루 하지 말고 철저하게 전 사회적으로 책임져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 청년들이 우리식 생활 양식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례적인 외래 문화로부터 막아내고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법을 지키는 것 자체를 국풍으로 실천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실천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청년교양에 참여하도록 했고, 당원들에게는 이 인간개조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국가 상징을 통한 애국 교양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 들면서 몇 가지 국가 상징을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건 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연속 기획물로 이렇게 국가 상징 10개에 대한 이제 방송물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국가 상징은 지금 가운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모두 10개입니다. 굉장히 좀 많이 있죠. 크게 보면 이제 제정된 시기를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북한이 헌법 만들었을 때 1948년도 9.18 헌법을 제정하면서 뭐 국호라든가 국장이라든가
국기 같은 것들을 이제 헌법에 규정을 한 게 있고요. 어, 예. 아,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있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에 새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중에서 놀랍게도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바꾼 것이 5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 상징을 지정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왼쪽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제 북한의 국가 상징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를 보면 이제 국호는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국장은 그 별이 있고 가운데 별 이상으로 감싸고 발전소가 있는 휘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기는 이제 홍남 오각별기 공화국기라고 불리는 예, 국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남북의 국가가 이름이 똑같은데 북한의 저 애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애국가는 전혀 다른 노래이죠. 박서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작사를 하고 김원균이 이제 작곡을 붙인 애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화는 목란이고요. 국수는 나무를 얘기하는데요. 소나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조는 예전엔 참매였습니다. 처음엔 참매여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이제 참매호였었는데 2023년도에 여기 보이는 까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견은 이제 풍산개이고 그다음에 국주는 평양주, 평양소주, 고려술 대표적인 평양소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를 어, 국가 상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를 국가 상징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일 때 주로 지정한 국가 상징들은 대체로 보면 문화적인 게 많습니다. 뭐 나무, 새, 그다음에 뭐 국견 이런 것들인데요. 주로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 상징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제 국주 같은 경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인데 보통은 이제 어떤 나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명주, 이름날 술들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8대 명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각 국가별로 대표하는 술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무형문화재에서 지정한 전통 술들이 있습니다. 문배주라든가 이강주라든가 경주법주 같은 경우에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이제 그 술인데요. 북한에서 저 국주라고 불리는 평양소주는 대동강 식료공장에서 만드는 희석식 소주입니다. 이렇게 희석식 소주를 이제 북한에서 국주, 그 대표하는 술로 지정한 것은 북한이 보는 대표적인 문화에 대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우수한 문화라고 얘기할 때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을 하는데 북한은 범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즐기고 널리 즐기는 것들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런 걸 잘 보여주는 게 2012년에 북한에서 이제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해서 국가적인 등록을 하면서 보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급으로 중요하게 올리는 문화들 보면 뭐 김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오래된 것도 있지만 추어탕이라든가 숭늉 뭐 막걸리 이런 것도 다 비물질 문화 국가급 문화로 이제 올려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국주 같은 경우에도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저 술을 이제 평양소주를 국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냐면 각 분야에서 이런 그 국가 상징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미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이런 국기를 그리도록 교양을 하고 있고요. 또 미술가들은 이 소나무 그림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이 소나무에 얼마나 이 민족적 기상이 잘 우려 있는지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끔 체감할 수 있게끔 컨텐츠의 소재로 삼아서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이제 활용하는 컨텐츠는 국기입니다. 네. 2019년 1월 1일 날 노동신문에 실린 이제 노동신문 3면인데 거기 보면 이제 공화국 우리의 국기라고 한 노래 가사가 전면적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이제 2019년 같은 경우 신년사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해인데요. 1, 2면은 신년사로 채우고 그다음에 3면 윗부분은 이제 금수단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보도 사진을 싣고 그 하반부에 이제 우리의 국기
국기라고 하는 가사 총보를 실었고 그 오른쪽 편에 이제 김정은의 친필로 쓴 평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을 보면 이제 노래가 참 좋다, 널리 보급하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관심을 받은 노래이기 때문에 저 노래가 발표되고 나서 얼마 뒤에는 전체 북한 주민 모두가 저 노래를 알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 기사 오른쪽에 가운데 있는 신문 기사는 12일 날 2019년 1월 12일 날에 실린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전면으로 실었습니다. 저 노래가 전체 인민들에게 얼마만큼 많이 불리고 있고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지를 보도한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화면 편집한 것이고요. 노래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노래는 지금 북한에서 북한의 국기가 등장할 때마다 배경음악으로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북한은 이제 2019년부터 1월 1일 정오가 되면 국기 개항식을 합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개항식을 하는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명절 야간에 진행한 주요 명절에 북한의 국기가 등장할 때마다 국기 등장곡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이제 북한 예술단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때 북한 노래 중에 가장 먼저 공연이 연주가 되기도 했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의 사실상 제2의 애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불리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민들에게 애국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대내적으로는 지난 시기의 영웅들을 소환합니다. 흔히 이제 전후 이후에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 소환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승세대들 그 어려움 속에서 싸워 나갔던 전승세대 영웅들을 불러내서 청년들하고 상봉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들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세계화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하고는 전혀 달라진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미국이라든가 미제국주의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줬다면 지금은 그들과 싸웠던 영웅들의 모습을 부각시키면서 청년 교양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의 험지 탄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제 위기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비롯해서 지역 사회에서 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이 청년들이 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또 교원대학교나 사범대학 출신 졸업자들을 험지 탄원하는 보도를 거의 매일같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가서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어, 지역에 헌신하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청년들을 영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좀 나오겠지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은 굉장히 화려하게 변신이 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제한점들이 좀 있습니다. 발전도 많이 뒤떨어져 있고, 평양과 도시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과 소외된 지역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주택 개량 사업 하고 있고 청년들 내보내서 학교라든가 이런 쪽에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온 게 지방 발전 계획으로 이제 구체화됐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은 뭐냐면, 네, 청년들이 이제 험지 탄원하는 자원수를 쓰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직접 대학을 가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시대 청년상의 모범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문화 통제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체제 위기에 마땅한 돌파구 사실은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간 교양 사업을 좀 강화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여러 가지 약속했었던 상황이 많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2020년 대비해서 경제 상황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2012년에 약속했었던 문명국 건설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상황이고
나름대로 경제가 회복된다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 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앞날을 기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내부의 긴장을 높여가지고 전체 인민들로 하여금 단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 1990년대도 북한이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이제 비사회 그룹바라 그래서 교양 방식을 택했었습니다. 잘못이 있거나 또는 이제 사회주의 어떤 기풍에 맞지 않는 청년들이 있으면 불러가지고 교양하고 반성문 좀 쓰게 하고 다시 이제 좀 사회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법적 통제로 강화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위반을 하게 되면 법적 위반자, 위법자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모기장론이 나왔었죠. 이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을 갖춰야 될 청년들이 황색바람이라고 해서 퇴폐적인 자본주의에 물들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모기장을 쳐야 한다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던 이제 통제 방법이었었죠. 그때 얘기했었던 이제 이 모기와 같은 나쁜 것이 뭐냐면 수정주의다. 그러니까 원, 그 혁명 사상을 좀 뭐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수정주의에 물들게 되면 편을 가르지 못하게 됐고 해를 죽이게 되고 마침내 가장 큰 죄인 수령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 모기장론을 내세웠었던 이유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바뀌어져 나갔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이런 우리 시대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가 제일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속에 살면서 교양을 통해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거졌던 건 말씀드린 2019년인데요. 이때부터 나왔던 건 뭐냐면 뭐 세계화 이런 말 없어지고 사상문화 진지 수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자라는 것에서 이제 최소한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은 굳건하게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로 바뀌었고요. 2019년 4월 달에 나왔던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자그마한 요소에도 경계심을 가지고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높여서 불려서 법적 투쟁의 도수를 높여가지고 사상문화 진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019년 겨울에 이제 백두산을 두 번이나 올라가면서 우리의 혁명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우리의 정신사상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백두산 대학이라는 용어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 통제들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2020년 12월 달에 이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었고, 2021년에 이제 청년교양법을 만들었고요. 2023년 1월 달에 평양문화보호법을 만들었고, 2023년도 3월 달에 이제 국가상징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법을 지키는 것은 국풍이다. 전체 인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애국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국가 상징도 마찬가지고 저런 법 지키는 것 자체가 예전 같았으면 수령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져 왔는데 이젠 국가의 기본적인 교양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맞는 그런 국가의 풍조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의 애국을 실천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인민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인민들은 이제 국가에서 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기를 실천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서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민 교양을 하고, 인민들은 그런 교양을 잘 받았다라는 것을 애국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우리 것을 먹어야 되고 말을 해도 우리 국어를 해야 되고 술을 마셔도 외국 술이 아닌 우리 국주를 마시고 그렇게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법을 지켜나가는 사업이고 애국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2023년에 제정한 평양문화보호법인데요. 보통 이제 보호라는 명칭이 들어가는 법은 이제 그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양문화보호법도 그렇게 사명은 되어 있어요. 비규범적인 언어 요소를 배격하여서 온 사회의 사회주의적 언어 생활 기쁨을 확립하여서 평양문을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법의 내용은 그렇진 않아요. 훨씬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규범적인 언어가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그 어휘나 문법 억양이 서양화된 것들, 그다음 일본화된 표현이라든가 한자되어 있는 이런 표현들은 조선어의 근본을 상실한 잡탕말이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 말이다. 그래서 이런 괴뢰 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괴뢰 말투는 앞서서 보여줬었던 조선과 괴뢰를 하는 이제 어, 남한의 말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규범적인 언어의 오염모는 이제 바로 괴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괴뢰 말투를 따라하는 현상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칭 등의 언어 생활, 그리고 이제 남쪽의 출판물이죠. 또는 이제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준어로 뭐가 있으면 이런 것도 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아마 대북전단을 의식한 것 같은데요. 강하천이나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괴뢰말 찌꺼기, 인터넷 서체, 방송물, 그림, 사진, 족자. 그 족자가 뭔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 팜플렛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휴대폰 프로그램에까지 모든 내용에서 괴뢰말투 쓰는 것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호칭인 오빠에 대해서 결의말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원래 법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명시하는 경우는 없는데 평양문화보호법 제19조 괴뢰식 부른말을 본다는 행위 금지 조항에 보면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고 부른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청년동맹이 된 다음부터는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거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동지라든가 동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자 붙이는 거, 예를 들어 뭐 부장님, 뭐 과장님 이런 것도 괴뢰식 부른말을 본다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시했습니다. 뭐 역으로 보면 아랫동네 영향이 꽤 이제 많이 왔다라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말투 자체를 법에 명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법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할 수 있는 말까지도 분명히 이제 하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성해서 사용해라 것들이고요. 처벌 수위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처벌 대상은 괴뢰 말투를 사용하는 국민도 포함되지만은 말씀드린 이런 말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국경 관리나 하청 관리 잘못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처벌 대상에. 하여튼 북한 경내로 이런 게 들어오게 하면 그 들어오게 하는 자체도 이제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이걸 좀 확대 해석을 한다면 만약에 이제 전단 문제 같은 것도 국경 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걸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처벌도 엄한 법적 제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제6조에는 국가는 괴뢰 말투를 본다거나 류포한 자에 대해서는 괴뢰 문화에 오염된 쓰레기, 범죄자로 악인을 찍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처벌 방식도 공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이 괴뢰 말투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유입하거나 유통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사진 왼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한이 조선이라는 어, 본인 그 국호를 쓰면서 이제 괴뢰라고 썼는데요. 이 농신문 기사를 보면 여기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북한에서는 남조선이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호를 불러줍니다. 국호를 불러주고 소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를 합니다. 또 이제 괴뢰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이 축구대회와 관련돼서 예선전 때 한국 기자가 북한 감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북한에서 축구 뭐 떻게 보시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끊고 국호를 똑바로 불러라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과 북은 이제 정식적으로 국가 관계니까 내가 너희들의 이제 이를 국호를 부를 테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좀 불러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분명히 좀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인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김정은 체제 이후로 평양의 리모델링 작업, 이제 도시개발 작업은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8차 대회 이후로 매년 이제 평양시내 1만 세대 건설 사업은 계속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만 세대 성과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보통간 이제 강한 다락식 주택구가 같은 특별 주택구도 좀 만들어졌고, 근데 그 역량을 이제 지금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농촌 및 산간도시 개발 사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적으로 이제 자연재해를 입었던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농촌 협동농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탄광지구 같은 경우에서 소규모로 이제 농촌 주택개발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지방발전 계획을 내세웠고요.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지방발전 20승10 정책입니다. 예. 저 정책은 뭐냐면 1년에 20개의 군 단위를 이제 선정을 해서 10개씩 지정해서 10년 동안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고요. 이렇게 10년 동안 발전하게 되면 전체 200개가 됩니다. 200개 정도 군이면 북한에는 거의 모든 군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전력적으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저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비상설로 이제 지방발전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지방 조직도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선전사업과 해설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개 도시, 20개 군이 선정이 돼서 착공식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기마군인데요. 그 기마군이 자체적으로 공장을 꾸려가지고 도시발전 모델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기마군 정도 이상의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건설 사업들 그다음에 이제 지방 공장에서 가동할 때 필요한 이 원료 가공 기지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종적인 목표는 이 땅 어디서나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제 울려 퍼지게 하자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지만 사실은 좀 쉽게 뭐 이루어지 여건은 그렇게 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7차 당대회 때도 그렇고 8차 당대회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농촌 문제라든가 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 해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8차 대회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나서 농촌 지역, 그 산간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에 뭐 시멘트 1만 세대를 공급을 보장하고 협동농장의 부채를 탕감해준 조치를 취했었고요. 그렇게 준비해오는 과정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 계획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방송에서 이게 지방 발전 20중 10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편집물을 특집 기획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방 발전 계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대담 형식으로 질의응답 또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모델이 됐던 것은 이제 기마군이고요. 기마군이 지방공업 현대화를 이룬 본보기 도시로 사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6월 달에 새로 개건된 지방공장 준공식을 가졌었고 실제로 그렇게 준공된 지방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이제 직접 방송에 출연시키면서 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지방공장의 주요 품목은 뭐 학생 교복이라든가 학생 가방이라든가 신발 그다음에 이제 소규모의 어떤 식료품들 과자라든가 그다음에 김치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지방 공장의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의 국가 사업을 해서 양덕 온천문화 휴양지구라든가 삼지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온산이라 이렇게 이제 국가급의 큰 도시들을 좀 발전시키는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소규모 공장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을 유통하는 형태의 지방 발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북 관계인데요. 적대적 전쟁 관계 두 국가 뭐 시작할 때 김명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올해 선언은 바로 이 관계로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2019년 이후로 북한은 이제 매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 날에 발표했던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12월 달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월 1일 날에 이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진행돼 왔었는데요. 올해는 약간 포맷을 바꿔가지고 연말에 이제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전원회의 확대회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상 노동당에서 제일 큰 대회는 이제 당대회인데요. 당대회는 이제 노동당 전체 당원들의 대표 당원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당대회는 이제 매년 할 수가 없고요. 5년에 한 번씩 정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를 2016년에 했고, 7차를 2016년에 했고, 8차를 2021년에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 이제 9차 대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전원회의는 노동당에서 제일 핵심 간부들, 거기에 이제 확대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주요 우르르 치면 이제 뭐 시도지사, 군수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 사업소 간부들까지 다 참여해가지고 진행되는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도 이 회의를 개최했고요. 조금 달라진 점은 작년 12월 30일 날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결과 1월 1일 날에 하던 것을 작년에 2023년 12월 30일 날에 발표를 했고 2024년 1월 1일 날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2023년 12월 30일 날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 날이죠. 2024년 1월 1일 날에 외무성 최선입니다. 외무성에 있는 외무성 최선을 불러가지고 대남 귀국 폐지 정리를 위한 협의회를 진행할 것을 지시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제 외무상이 이 대남 관련 사업들을 정리하게 했다는 것들이죠. 앞으로 남북 관계는 외교 관계로 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에는 이제 남북관계 일꾼들을 모아서 적 부분 일꾼들의 골기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도 이제 뭐 대남 사업, 뭐 이렇게 뭐 괴뢰 한국 사업이 아니고 적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일꾼들을 모아가지고 골기대회를 하고 골기대회를 통해 가지고 대남 관련 기획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15 공동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련 북측본부, 그다음에 민화협 이죠. 민족화의 협의회. 남북이 이제 단체 약칭은 똑같은데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당구민족통일협의회 등의 이제 교류와 관련된 대남기구를 재정리했고요. 관련 사이트도 다 폐쇄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 날에 이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서 있는 조국통일 3단 기념탑 철거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조국통일 3단 기념탑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념탑이죠. 이렇게 통일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뭐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탑인데 이걸 이제 철거하게 지시를 했고 지금 철거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폭파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기단을 해체해서 그 탑에 있었던 돌들을 그 밑에 지하에다 놔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국회 국장 같은 것도 할 때도 보면 해외 동포 여러분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제 이 단어와 개념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헌법 개정을 얘기를 했어요. 헌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개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이렇게 헌법을 바꾸게 된다면 남북 관계는 이제 국가적 관계로서의 어떤 관계로 전면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에게 이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여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강의는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선 교수님께서 어, 김정은 집권 이후 14년 동안의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쭉 짚어주시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2022년이 중요한 변곡점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 이후 최근 2년 동안에 진행된 북한의 문화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국가 전략 노선 의 전체적인 변화 흐름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하면서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대내적으로 여러 교양 사업을 통해서 결속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필요성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좀 적대적 관계를 설정하면서 두 국가론으로 나가는 이런 큰 흐름 속에 문화정책, 사회문화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잘 말씀해 주셨다 생각합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정치 종속화가 굉장히 강화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예, 경우에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론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체 음악론은 주체 문학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제 창작이 일정 정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이론 체계가 없고 그냥 당의 어떤 정책을 그대로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예술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만큼 정치적인 종속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경색이 많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느낌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 들으시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질문을 이렇게 올려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질문을 올리는 사이에 제가 좀 궁금한 것들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김정은 정권이 2012년에 집권을 하면서 야심차게 모란봉악단을 결성하고 대외적으로 아까 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뭐 디즈니 캐릭터를 이렇게 동원해서 정말 북한식의 세계화를 전격적으로 단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설주를 대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서구식의 어떤 그 지도자의 모습들 그런 걸 보이고 또 문화 콘텐츠도 굉장히 서구식으로 서구의 그 음악들도 연주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모란봉 악단이 빠르고 경쾌한 음악들을 동원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이게 선을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지금 모란봉 악단이 굉장히 통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또 비판도 대내적으로 많이 받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면 모란봉 악단이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자른다든가 막 그런 변화들도 있었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모란봉 악단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서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서구식의 어떤 북한 사회를 좀 개방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북한 내부에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또 어떤 원로들이나 또 강경파들의 그 반격을 받아서 이것이 좌초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체로 이제 많이 변화된 거 그 맞고 이렇게 보통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변수는 지도자의 변수이거든요. 지도자가 이제 바뀌게 되면 예를 들어 김정은이 이제 2012년에 등장했을 때 20대였었거든요. 20대 지도자가 등장을 했었는데 시대는 두 가지죠. 근데 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좀 젊기 때문에 다르지 않을까라는 시선을 또 좀 갖게 되고요. 또 뭐 물론 이제 성장 배경 과정에서 해외 유학이라고 하는 사실 북한 지도자로서는 이제 흔치 않은 이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두 가지 시선이 이제 좀 병행적으로 바라봤던 시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한이 전략적으로 선택했던 것은 후자였다라고 봤었고요. 그러니까 대비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인 이 시기가 북한의 이제 미래에
어떤 대척점이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흔히 이제 IMF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듯이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우려가 있었고 그런 우려를 뚫고 세계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뭐냐면 비주얼 정치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제도가 좋아지고 국민 생활이 나아진다라는 걸 절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현란한 음악의 비트가 빨라지거나 이와 더불어 함께 김정은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도시 재개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건물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굉장히 밝은 색으로 칠해집니다. 뭐 겨자색이라 연분홍색이라든가 그다음에 형형색색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정말로 바뀌는가 봐라는 신뢰를 갖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일차적 목표는 뭐였냐면 본인이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보여줘서 민심의 신뢰를 획득하는 사업이었었고 그런 변화의 새로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감하게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로 보여줬었던 게 모란봉악단이 이제 주요 역할이었었고요. 이게 모란봉악단은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모란봉악단의 상조 기풍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 과감한 변화, 혁신적인 변화를 전 사회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걸 내세워서 돌파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대외적인 여건이 이걸로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면서 정책이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모란봉악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사실상은 이제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무위원회 연주단이라고 하는 그 연주단이 이제 주요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어, 제가 이거 모란봉악단을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디즈니 캐릭터라든가 또는 그 서양의 음악을 좀 미국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2019년 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바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란봉악단이 해체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처음에 의도가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렇죠. 외교 관계를 예. 염두에 두고 이런 문화 정책을 구사해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마저 드는데 고민. 정책을 보여주는 게 이제 예술행위죠. 예술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선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를 10곡이 넘게 연주를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막 지휘도 하고 돌아다니고 무대라고 하는 것을 북한의 어떤 예술 감독도 그걸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이부 개막곡으로 그렇게 백년 숙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국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상업 영화 로키 주제가를 메시지를 띄웠다라는 것은 내부용으로서는 변화, 혁신, 과감 이제 이런 거 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던 것이었었고 이게 2018년까지 유효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삼전관현악단 2018년도에 서울에 와서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 공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삼전관현악단이 공연을 세 번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강릉에서 한 번 하고 두 번째 국립극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평양 가서 귀향 공연을 했어요. 이때 귀향 공연을 할 때 레퍼토리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7, 80년대 한국에 들렸던 노래들을 북한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불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식의 해금 조치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이 정도 노래는 이제 뭐 불러도 크게 개의치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었고 이게 완전히 이제 2019년 이후에 레퍼토리를 보면 이제 전시가요가 다시 등장을 하거든요. 전시가요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스펙타클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정옥란이라든가 뭐 이런 가수들이 대중적으로 스타를 화려하게 보여주지만 노래는 전시가요들 60년대, 5, 60년대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런 걸 즐기라는 거예요. 아랫동네 날라리풍의 노래를 즐기지 말고 우리 음악 가지고서도 이런 사상 교육으로 즐길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연악단의 변화하고 정책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었고 이제는 만약에 2012년과 같은 레퍼토리를 공연한다? 아마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당분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줌에서 지금 채팅창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 4개 정도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학생, 저는 의학과 학생입니다. 혹시 의료 분야에서도 서양 의학, 서양 의약품에 대해 배척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과 조금 예.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질문. 받아들이고 싶겠죠. 받아들이고 싶은데 이게 의료가 구체적인 현장으로 가면 시스템에서 굉장히 그 디테일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계속 그 준공 소식이 안 들리게 평양 종합병원이거든요. 평양 종합병원은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에서 지원해줘서 건물 단계가 거의 이루어졌는데 내부 세팅이 안 돼서 준공식을 못 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건물을 짓고 올리는 것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의료 장비를 구체적으로 세팅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세팅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 또 보면 이제 이른바 이제 그 뭐였죠? 이게 주사 예방 백신. 백신, 네,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중국의 제의가 있었는데도 콜드체인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와 같이 서양 의학이라든가 서양 의약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의학, 고려의학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저걸 체제를 만약에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이제 의사 양성부터 시작해 의학 교육, 그다음에 그 기계 장비 설비까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받아들이려고 싶어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많이 받았었죠. 뭐 이렇게 여러 약들 특히 이제 뭐 결핵과 관련된 약이라든가 이런 약품에 대해서 많이 받았었고 한때 이제 의료보험 의료하면서 우리 쪽에서 이제 의료 장비들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지속적인 장비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이게 의학이라는 게 전력 문제도 공급이 돼야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받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까 강의 중에 이제 2022년 이후에 여러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질문들이 한 세 개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하나는 아마 이제 대내적인 변화 중에서 어, 최근 5월 단동 방문 여행객의 사진을 보면 신의주에 새로운 건물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마 이제 아까도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의 이런 변화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평양 문화보호법에 대해서 아까 쭉 상세하게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솔리니 정권의 이탈리아 보호법이 떠오르는데요. 김정은 정권이 극우적이고 국가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단둥의 변화는 많이 좀 눈에 띌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진척이 안 됐던 그 아마 그 호텔로 상상이 된 뚜꾸런 건물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변화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현지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게 이제 중국에서 자본이 들어가서 뭐 쓴다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주민들을 살림집으로 지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최근 몇 년에 비해서 최근 연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 2023년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좀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영상,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영상을 보면 김정은의 표정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예, 굉장히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연설할 때 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뭐 울컥거리기도 했었고 힘들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 웃음이 막 넘치고 이제 살아났다, 회복됐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지방에서도 이런 영향이 좀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변화를 가장 빨리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단둥입니다. 아시겠지만 단둥은 시리즈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단둥에서 그 당일 관광이 꽤 많거든요. 아마 뭐 여행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단둥역에 도착하면서부터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에 이렇게 팜플렛 돌리면서 뭐 차우시엔 하면서 이렇게 유인물도 있고 당일 관광 뭐 며칠 관광도 계속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그 매일 버스들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코로나에서 물동이 시작이 돼서 인적 자원의 교두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 역량, 최근의 변화를 가장 빨리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단둥에서 바라본 신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 평양문화보호법은 사실 이탈리아도 문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도 보면 이제 이탈리아가 예전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헐리우드 영화를 영어로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았었어요. 다
자국의 언어로 더빙을 해가지고 보여준 이런 정책을 쓸 정도로 문화적 전통이 좀 강한 국가이고, 북한이 평양 문화와 그러니까 남북의 언어를 규범했었던 게 1966년입니다. 1966년에 조선어 발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남쪽 말이 잡탕 말이 되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언어를 새로 이제 그저 정해야 된다.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 표준어라고 하지 말고 평양 문화라는 거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제기를 했었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언어는 이제 그 민족어의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언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언어학의 발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법 규정 체계가 일률적으로 체계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다음 사투리 같은 거 쓰지 않고 그다음 고상한 언어 생활로 규범화되어져 있는 언어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통일됐을 때 어떤 언어를 쓸 거냐? 그것은 그냥 지역으로서의 평양어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인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언어로서의 우리 발전된 모습을 갖자라고 하는 머리에 뒀고, 이것은 나중에 통일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문화적 우위성을 갖고 있는 언어로서의 평양어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 평양문화보호법은 국가적인 장벽을 아예 굳게 좀 친. 그래서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민족 공동성 이런 요소를 네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언어, 그다음에 영토, 핏줄, 그다음에 이제 막 제도 문화적인 얘기를 들고 있는데, 이 영토가 달라지고 제도가 다르다고 해도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으면 같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김일도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이룬 요소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입장이 지금 일단은 김정은 때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질문해 주신 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 그 단동 관련한 질문 최상만 님께서 해주셨고, 평양문화보호법은 김지수 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평양문화보호법에 어긋나게 님자를 붙여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한 질문은 우리 연구원의 김학재 교수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최근 소식 이렇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최근 변화를 보면 동독이 70년대에 세제 경쟁에서 어려지면서 한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를 주장하고 동방정책 이후에 동소독이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는 두 개 민족을 얘기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런 변화 과정에서 아데나워의 할슈타인 독트린, 브란트는 전략적으로 특수관계 인정 정책을 취한 변화를 보였는데, 문재인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보이는 그 최근의 변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좀 다르죠. 저는 이제 독일 통일의 모델이 남북 관계 모델이 되긴 좀 어렵다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전쟁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게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본적으로 동독 같은 경우에 일정 정도 제도적인 민주화가 좀 있었고, 약간의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있었고, 동서독을 이어줄 수 있는 종교로서의 기독교 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적대감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일관되게 이제 하나의 독일을 추진했었던 정책적 일관성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은 일단 일관성을 찾아보기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진입 조건이 좀 다르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대화 이후에 모든 관계는 다 똑같은데, 대화하기엔 기본 전제 조건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 저기 하셨지만 이제 동방 정책을 추진하고 동서독 유입에 유엔에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엔에 가입한 이후에 갈등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이면 80년입니다. 음, 1945년 분단되고 80년 동안에 교류 창구도 없이 이런 상태로 갔는데, 이걸 회복하려면 적어도 그 비슷한 기간만큼의 이 어떤 그 소통 기간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이 저 두 국가론에 대한 반응이 조금 다른데요. 통일부에서는 굉장히 경로하고 화를 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외교부 쪽에서는 뭐 원래 두 국가 아니야, 유엔에 어차피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라는 입장을 갖기도 하고 있고, 시민단체도 보면 지금은 민족이나 국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민족성을 특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국가의
관계로서 해결될 부분도 안 된 부분들이 있다.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적대적이라는 이 문제를 현상을 해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헌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남북 관계를 재규정하고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적인 어프로치가 지금 거의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적인 문제이고 감정적인 접근만 있는데 도대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고 어떤 과정과 어떤 단계를 밟아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토대를 근거로 해서 정책들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현상 타개적인 방향에서 먼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저 문제 그뭐 같이 살 거냐라고 하는 문제부터 나오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훨씬 더 좀 국가적인 재정을 좀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이제 중期기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북한이 대남 정책을 전격적으로 전환하면서 두 국가론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도 있고요. 만약에 그 과거에 이제 북한이 이런 선언을 하기 전에 북한이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한국에서 두 국가가 아닌가 그 국가성에 대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북한이 이제 두 국가라고 치고 나오니까 한국 쪽에서 반응이 두 개로 쫙 이거 엇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한쪽은 이제 두 국가라고 생각했다가 북한이 국가를 주장하니까 아니다 민족이다라고 오히려 더 반대로 치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하나 형성되는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그런 흐름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맞다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적대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것은 남아있지만 두 국가론이 현실에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뭐 공존 쪽으로 이렇게 가보자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이 너무 전격적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급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아직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조금만 더 예,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올해가 이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3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30년 전에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통일방안과 관련되어 지금 국내외적인 여건들이 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통일방안을 좀 새롭게 좀 이제 업그레이드 또는 이제 또 좀 정책성 보완 내지는 이제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 논의들이 꽤 있었고요. 근데 그런 논의 중에 이제 북한이 이제 통일 국가 관계를 재규정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진 건 분명한 것이고요. 그동안 이제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가지고 있는 이 합의성과 그 위상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매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당시 이제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만한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합의 구성이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게 많이 약해졌다고 그래서 이걸 배제하고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아젠다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인 구속력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폭넓게 좀 진행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호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저도 이게 정확히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제2 애국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노래가 무엇인지 아까 우리의 예, 우리의 국기 아마 그 국기입니다. 예, 얘기를 하는 우리의 것 같아요. 다시 국기고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과 동족 동질이 아닌 주적 교전국이라고 말한 것은 12월 30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뭐 사실 시기는 큰 의미는 아니고요. 저게 논의가 돼서 이제 발표가 12월 30일 날에 됐죠. 왜냐하면 이제 전원회의를 하게 되면 결정서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기사를 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사 아마 저게 두 가지 과정, 그러니까 그 의제들을 논의하는 보도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로 발표되는 걸 근거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시면 12월 30일이냐 31일이냐의 어떤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북한이 장애인 권리 협약 서명 후 장애인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조선 장애 어린이회
회복원에서 장애 아동을 치료하고 교육하는 영상도 있는데 실상은 어떤지, 또 치료사 및 특수교사들의 자질 및 양성은 그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또 인권 장애인 아마 이런 쪽 주제까지 예. 다 끌고 들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실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장애인 관련된 권리 문제 직접적으로 계기가 됐던 것이 런던 올림픽, 패럴림픽 때였었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패럴림픽에 참가를 하면서 선수는 한 명을 내보냈는데 임원이 24명인가 음, 갔었죠. 그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인권 문제라든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뭐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하기도 하고 관련 시설이라든가 홍보를 이제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리서치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런 이제 장애인 관련 보도들을 보고 있는데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진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구체적인 실상이냐 보여주기냐에 대한 내부적 논리까지는 좀 판단하기 어렵고요. 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셨던 단체나 시민도 없기 때문에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관련된 보도 자료와 시설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꽤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연로자 우대라든가 그 특히 이제 취약자, 사회적 취약자에 대한 어떤 그 보호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에 대한 보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관련된 역사, 그 다음에 인프라를 채워나가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문화적으로도 김정은 정권 이후에 세계화, 또 사회적 문명국 이런 걸 추구 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장애자 문제라든가 또 이제 이 세계화라는 이 추세에 맞게 요즘에 SDG 관련한 그런 그 발전 부분에서도 유엔의 그 틀에 맞추어서 보고서도 내고 하면서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장애인이라든가 또 아동, 뭐 여성 이런 그 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맞게 아마 참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이 정권의 변화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제가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제 표준을 많이 맞추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문화재 보호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조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국제화에 대한 그것이 경제에서도 보면 이제 뭐 IS 그 인증번호를 많이 따려고 하고 디자인 쪽에서도 보면 국제 이제 디자인 등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기준 자체는 국제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보고서 규약이라든가 이런 국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따르고 있고 표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어,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것 중에 아까 이제 청년들의 그 험지 탄원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여러 정책들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평양문화보호법도 그렇고 또 청년 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법도 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교육 문화어라는 것도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은데 북한의 그 청년 문화가 사실 이제 한편에서는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청년들이 한국의 뭐 음악이라든가 또는 그 영화 뭐 이런 드라마 이런 데 관심이 상당히 높고 김정은 자신이 사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뒤늦은 후인가요? 그 현이와 덕이의 네. 그 노래 노래를 어, 좋아했었다는 좋아서 예. 어떤 한 가수에게 불러달라고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수가 왜 이 노래를 자기 보고 부르라고 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다 그랬는데 그만큼 김정은 자신도 한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청년 문화가 어느 정도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타겟으로 해서 북한 당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북한의 어떤 체제 문화를 교육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두 개의 그 어떤 역동성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흐름이 예.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일단 예전에 이제 북한은 청년 문화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유일하게 이제 특별하게 문화에서 대상화 시켰던 것은 아동이었죠. 뭐 아동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과 관련된 문화 쪽은 이제 그 평양 영유아대학교 청소년영화 창작단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이제 창작소로 바뀌었지만은 그 정도가 이제 청년들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상은 소년단 이후로는 혁명의 후비대로서 준비된 혁명 투사로서의 준비 과정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청년 문화, 청년이라고 하는 브랜드라든가 개념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 여러 측면에 좀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족 문화를 강조하고 한복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한복 입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복 입은 모습들은 성인이나 어린이들이 입는 모습, 그러니까 색동옷하고 한복을 입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쯤 돼 보이는 친구들이 연날리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에 없이 이제 이런 그 한복을 입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건 뭐 한류의 영향이냐 아니면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는 거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세계적 추세는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80년대 전자악단이 독립됐던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 북한 음악은 민족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근데 전자 음악에서 뭐 일렉트릭 기타라든가 키보드는 이게 민족 음악과 상관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워낙에나 이 전자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효용성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필터링을 만듭니다. 우리식 전자음악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용을 하면서 이제 모란봉, 부천문 전자악단이라든가 왕대성 경음악단을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외적인 형식들, 특히 이제 뭐 조명이라든가 미디어 파사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빠른 트렌드의 노래들은 이게 딱 한류로 지칭할 수 있겠느냐라고는 말은 못해도 세계적인 변화를 상당 부분 따라가려고 좀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뭐 이렇게 우리 크론이라는 그룹이 옛날에 이제 했던 것처럼 춤 사위도 좀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그 체제가 경직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문화로 나타나 하나는 뭐냐면 그 대형 문화를 자체적으로 좀 공급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그게 이제 뭐 정홍란이라든가 이런 가수들처럼 이제 세련된 패션을 나오고 화려한 비주얼을 좀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이 환호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주에 멍들 때 보면 이제 막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일종의 팬덤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청년층 사이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처럼 한류를 즐기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너무 커지니까 이용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용 요소를 완화하기 위해서 북한 음악 중에서 좀 비트가 빠른 음악들 춤을 골라가지고 춤사위를 아랫동네 비슷하게 이제 맞춰서 노는 문화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아랫동네 음악은 아니고 음악은 분명히 이제 전시가요를 부르지만 비트나 노는 것은 아랫동네 유사한 경계선의 어떤 문화들을 좀 만들어내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한류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한류라는 게 방대하고 세계적인 검증을 거친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양적인 비교가 안 되는 문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 1년에 만들어진 영화 편수가 1000편이 넘어요. 그중에 이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독립영화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되는 것도 수적으로 양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예술영화 만들어지고 2023년에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6년 동안 공백으로 있었어요. 방송물도 만들어진 게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참관기라든가 토막극이라든가 이런 드라마로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다양한 기호를 충족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대체적인 문화를 만들어내서 즐기는 방식 하나하고 그래도 북한이 나름대로 이게 트렌드 좋아할 만한 문화를 좀 만들어 가지고 쫙 보여주면서 청년들에게 이걸 소비하라고 권장하는 이 두 가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까 모란봉악단 청년들이 좋아하는 모란봉악단이 이제 해체됐으면 또 어디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인물 정홍란이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가장 히트하고 김유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가수가 또 나왔죠. 그 알려진 것처럼 이제 뭐 머리 옛날에 우리 가수 김상희 씨 헤어스타일 같은 그
풀뱅이라 그러던데, 근데 그런 스타일은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헤어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이제 가수들이 이제 작년에 불렀어 그 전승절 때 불렀던 공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태양절 때 불렀던 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에 보였던 이 흥겨운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을 공급한 대체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한 그 가수들은 다 모란봉악단 가수들 아,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새롭게, 아닌가요? 전면 새롭게 등장한. 아, 그런가요? 예. 아, 보통 이제 모란봉악 때 나왔던 이제 뭐 송룡이라든가 이런 가수들, 그 다음에 이제 김옥주,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장 총애를 받았던 가수들이었는데, 김옥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인민배우 칭호를 받고 난 이후로 활동이 이제 되지 않고요. 2022년, 2023년에 전격적으로 이제 완전 신진 인물, 신진 가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트북 같은데 이렇게 이름을 치면은 그 공연했던 게 꽤 나오고 있고요. 방송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예전에 화면 분할 이런 거 안 했었는데, 화려한 화면 분할하고 그다음에 몸에 달라붙는 이런 바지를 입고 나오고 춤사위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좀 감수하면서 대체 문화로 청년 문화를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팬덤 현상이 조금 있는 건가요? 있다고 보여주는 게 공연 때 휴대폰을 그렇게 많이 흔들어요. 이렇게 공연 때 보면. 그리고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지금은 아니죠. 우리도 90년대 뭐 대학을 다니면서 큰 왜 KBS 가요제 같은 걸 진행을 했잖아요. 그쫙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아니면 이제 뭐 유명 가수들 이제 이게 공연할 때 보여주는 이런 이제 현상 장면 그대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승절 때 같은 경우는 노동당 중앙본부청사에다 이렇게 외벽으로 딱 때려 그 자체를 안에 스크린을 쓰면서 중간에 대형 스크린으로 설치해가지고 명확하게 뒤에까지 다 이렇게 흔들면서 환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종의 이제 청년들의 이 열기와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창구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 한국의 세계적인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제 흘러가서 이렇게 파급되는 것 한류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과연 조선의 문화 조류 한류와 조류 이렇게 예. 불러보는데 이 조류가 혹시 북한을 넘어서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동남아 이런 데까지 파급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우 어려운 게요. 제가 예. 말씀하시기 전에 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우리 세대의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그 문화, 현재의 그 팬덤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보면 젊은 세대들은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주로 50대나 60대 이상의 어,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북한의 문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기도 그렇고 적절한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북한이 빠른 비트라고 하지만 여전히 느리고 뭐 이렇게 안무 같은 것도 뭐 워낙 단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 이렇게 제가 재미로 보여주면은 좀 볼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세계와 소통하는 어떤 조류를 만들려면은 지금의 콘텐츠를 가지고도 조금 뭐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콘텐츠를 좀 달리 한다든가 이렇게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제한되기도 했어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통 네트워크하고 이제 기술력을 잘 활용해 가지고 북한의 어떤 문화 상품을 만들어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해양의 서커스처럼 북한 평양교회단에다가 예술적인 기량을 높여가지고 한국에 기획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 세계에 가면은 이제 상품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계획도 좀 있었고요. 이게 속도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한국 음악사, 대중음악사에 획을 그었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김건모 같은 경우 그렇고요. 비트를 따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제 세대를 구분했거든요. 저 노래를 따라 할 수 있냐, 잘못된 만남을 따라 부를 수 있냐, 호흡 가빠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서태지 아이들에서 이게 음악이냐라고 했었던 비판이 있었고요. 그 시대를 이제 구분되어서 하나의 이제 세대 구분이 좀 있었고, 문화는 뭐냐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속성이라는 게. 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진보적인 거나 좀 어떻게 보면 간사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하고 코의 감각은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먹었었던 음식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맛을 기억을 하죠. 나이가 다 돼서 어머니가 옛날에 끓여줬던 장맛을 기억하고 있고, 친구들이 오랫동안 만나서 옛날에 같이 불렀던 노래들은 다 이렇게 기억을 해내고 함께 갈 수가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변화라든가 이런 속도 변화는 옛날로 돌아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뭐 추억대로 주겠지만 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세대는 점점 더 줄어들고 굉장히 빠른 비트의 리듬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요.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근데 고전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 평시조가 있고 사설시조가 있잖아요. 그 사설시조는 뭐냐면 똑같은 의미에다가 가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비트가 빨라지는 음, 것들이죠. 네. 그렇게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느려지거나 이런 것이 경우에 따라 좀 편안하고 좀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되게 이런 문화의 지향성 언제 형성이 되냐면 10대 때 형성이 됩니다. 그 10대 때 형성된 문화적 감수성이 평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도 옛날 노래가 그대로 가고 제일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은 그 세대 감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고 그런데 세계의 흐름에 맞춰서 북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이 감성과 이 체제를 어필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곧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질문해 주셨던 우리 이병호 선생님께서 굉장히 거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대한 질문이면서 짧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난 10년 북한의 사회문화 정책의 동향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울타리 대문을 열었다가 지금은 다시 굳게 닫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우리 집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회주의 대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령과 인민의 관계는 독재사회적 생명으로 연결된 가정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냐면 사회주의 제도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럿들은 다 하나의 가족을 해서 약간의 울타리를 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9년에 나올 때도 보면 사회주의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세계로 향하는 대문을, 울타리 대문을 열었다가 다시 지금은 아이고, 나쁜 것이 들어올까 봐 굳게 닫았다라고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2022년 이후에 최근 2년 동안에 그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정책들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그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2022년에 김정은이 집권한 10년이 지나서 수령의 지위를 확보했다. 아마 그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 제일주의를 더 강화하면서 대외적으로 미국과 단절하고 사회주의 국제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고 또 대내적으로 다양한 어떤 국가의식, 민족 국가의식을 고양하면서 결속을 도모하고 또 한국과는 적대적 국가를 유지하면 적대성을 유지하고 관계 단절을 통해서 북한의 새로운 어떤 국가주의 또는 국민국가 건설을 위해서 지속해보겠다라는 이 정책으로 2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혹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70년 이상, 80년까지 80년 동안 추구해왔던 통일 정책, 하나의 조선 정책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게 아무리 이제 환경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내부에 많은 공개적인 토론이 불어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없겠지만은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 또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정책이 이게 남북 간의 적대성의 문제지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면 그리 오래 가지 않은 시일 내에 다시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서 좀 다른 이 기존과 같은 형태로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민족도 강조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또 다르게 해석하시면 이게 적어도 국가 정책이 한번 전환이 됐고 또 헌법에 이걸 명시한다고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느 정도까지 이런 변화들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속하다가 또 남북 관계에서 좀 선린의 관계, 또 우호적인 관계, 교류 협력의 관계가 다시 돌아온다면 이런 지금까지 민족 폐기라든가 통일 정책 폐기 이런 정책들이 다시 환원될 수 있을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조치가 꽤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었던 것이고요. 그동안 좀 유보되거나 망설이고 있던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남북 관계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특성과 국제성이라고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치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대화를 개최할 때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주로 얘기했던 게 이제 정책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런 정책을 바꿔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대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중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철폐하라는 걸 이제 자꾸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 정책이 전환되면 이제 다시금 관계 복원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염두에 둔 것인데요. 작년에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남쪽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다 똑같이 이제 수통일 지향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언급을 했어요. 네, 헌법에 네.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얘기는 전제 조건을 헌법에다 뒀다는 얘기인 거죠. 너네가 헌법을 안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장벽을 높게 했고, 그 높이에 맞춰 가지고 이제 헌법을 개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서의 전제했대. 예를 들어서 뭐 이중잣대 없애라고 하는 정도면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이 달라지면 가능하겠지만, 이걸 언급한 상황이고 북한이 내부적으로 이미 국가로 가겠다라는 거 오랫동안 해왔었다가 유보돼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 돌리기는 매우 힘들다고 좀 보고 있고, 특히나 제가 이제 그래서 언어 문제에 좀 오래 이제 주목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화 분단을 심리적으로 복원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상징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상징이 많은 부분이 문화 분단이고, 그걸 통해서 국가 정책성을 안착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도 벌써 4, 5년 전부터 시작됐던 작업들이거든요. 그러면 뭘 가지고 통일의 요소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조금은 좀 어렵고, 이제 관계 회복부터 다시 해야 되고, 통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좀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심정으로 어, 5, 60년은 내다보는 정책의 방향을 잡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영선 교수님께서 최근에 변화된 2022년부터 변화된 이 정책이 예, 단기간에 이렇게 준비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통해서 준비되었고, 그래서 뭐 헌법까지 논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중기적으로 최소한 진행이 될 것이다,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습니다. 아마 분단 80년에 이 남북 분단의 흐름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교류 협력에 대한 노력과 또 통일에 관한 노력을 그동안에 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너무 적대적이고 또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면서 결국은 두 국가의 형성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착잡한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겠지만 그래도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성을 좀 완화시키면서 또 교류 협력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또 글로벌한 시대에서 국제적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남북 대화와 또 접촉의 가능성을 높여간다면 뭐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의 이런 큰 흐름의 변화에 대응해서 그에 따르는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50년, 60년 이런 호흡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분단된 게 80년이라면 적어도 80년 이상의 이런 긴 호흡을 가지고 어,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통일을 이루어갈지 두 국가인 상황에서도 통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런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이 통일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북 정책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정책들 오늘 북한 쪽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한국 쪽에서의 어떤 문화를 상대로 하는 정책들을 또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조류를 만들어낸다면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시켰던 한류를 좀 잘 활용해서
남북이 또 화해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오늘 당장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저는 정말 잠깐 동안 이제 시간이 바로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이런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북한의 사회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최근의 변화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훌륭히 잘 해주시고 또 토론을 이끌어가 주신 우리 전영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마지막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101차 통일학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